크게 네 파트로 네 가지를 나눠주면 좋겠다고 사모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홈스쿨 했었던 이야기, 저의 홈스쿨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홈 비즈니스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 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 그렇게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네 파트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조금 더 하면요. 여기 제 가족이고요. 사실 부모로서는 저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후배예요. 저희 자녀들이 훨씬 어린 것 같아서 저희 첫째는 지금 4살이고 둘째는 2살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안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공기 좋고 옆에서 이렇게 요새 추수도 하고 있고요. 아주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는 플레이포식스라고 하는 회사 2인이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와 저희 대표님으로 이렇게 팀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게 하라는 그런 회사 사명을 붙들고 회사 하나를 이렇게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마치 사람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많은 기다림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많이 배우면서 그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미리 오셨었기 때문에 더 설명이 수월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요. 어머니는 교사세요. 두 분 다 교육자이셨기 때문에 참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저희 가정에 늘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심지어는 두 분이 결혼하시기 전부터도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되셨던 계기가 그때 유신 정권 때 모든 막 학교들 이렇게 문 닫고 그럴 때 대학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야학을 하자 해가지고 세웠던 그런 야학에서 만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장이셨고 어머니가 이제 그런 뜻이 맞아서 합류하게 되셨던 그런 교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교대 나오시고 이제 특수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그런 어떤 그 야학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셨으니까 두 분이 정말 얼마나 교육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웠는지 여러분도 좀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났고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기 나온 건 이제 제가 경험해봤던 교육기관입니다. 전 유치원도 가봤고요. 공립학교도 다녀봤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6학년 중간까지,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를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로 가족이 선교를 가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세워진 국제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캐나다계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세우셨던 그 국제학교. 하지만 금세 한국 사람들, 한국 선교사 자녀들로 가득 차버려서 굉장히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많았던 그런 국제학교에서 또 수학을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나이 17살 때 처음 홈스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홈스쿨 할 때는 홈스쿨이 뭔지도 모르고 홈스쿨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혹시 SOT라고 들어보셨나요? 스쿨 오브 투마로우. 그 교육과정을 처음 접하게 돼서 한국의 입시를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영어로 공부를 이미 해놓은 상태인데 힘들게 영어 배워서 이제 영어로 공부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이제 한국에 다시 어떻게 고등학교로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고 또 누나는 그때 독일에 있는 기숙사 학교를 갔었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가정이 정말 그 재정에 허덕이고 헤매이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나는 못 가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해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홈스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근데 홈스쿨을 시작하고 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특히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홈스쿨을 마치고 나서 제가 대안학교를 간 게 아니고 이제 대안학교를 아버지와 함께 시작하게 됐어요.
아버지와 함께 홈스쿨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 계신 목회자분들이나 이제 그 성도분들이 알게 되셨고,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 우리 자녀들한테도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을 해 오셔서, 그때 약간 스쿨 오브 투마로우 그 교육과정을 가지고, 그 스쿨 오브 투마로우 교육과정 자체가 그런 어떤 작은 학교나 홈스쿨 어떤 것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짧은 한 2년 정도 되는 시간을 대안학교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함께.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몽골에 있는 MIU라고 하는데요. 혹시 내려놓음이라는 책 읽어보거나 들어보셨나요? 그 책에 나오는 이제 학교인데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대학입니다. 이제 그 대학에 처음 입학을 하게 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편입을 해서 그런 다음에 대학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충 거의 모든 유형의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계획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의 모든 유형이 다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여기 빨간 동그라미 있는 이게 저고요. 이게 그 우즈벡에 있었던 선교사 자녀들을 상대로 한 국제학교입니다. 에버그린 인터내셔널 스쿨인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저희 누나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누나도 지금 홈스쿨 하고 있는 부모예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홈스쿨 하고 있을 당시, 그 아버지가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캠퍼스 안에 교회가 있었고 저희 교회의 그러니까 그 학교의 학생인 형이 기도야 너 찬양 동아리 하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해줘서 저는 동아리는 대학생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17살인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줘서 저는 너무 좋아서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공연 연습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홈스쿨 장면 중에 어떤 걸 사진을 가지고 올까 하다가 이 사진이 굉장히 이때 행복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행복했던 시간만 있는 건 아니겠죠. 홈스쿨 하면서 좋은 점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그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홈스쿨의 좋은 점 저도 많이 경험했고, 근데 이제 저에게 힘들었던 점을 묻는다면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경상도 남자십니다. 그리고 군인 장교 출신이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혹독한 삶을 사셨어요. 일제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셨다가 비행장 건설하고 있는데 미군이 폭격해서 막 죽을 뻔도 하시고, 그러던 와중에 또 한국을 어떻게 살아오셔서 저희 아버지를 낳으셨는데, 그런 어떤 혹독한 또 서자로 살아오셨던 할아버지는 엄청 무서우셨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말대답 한번 잘못했다가 실제로 정말 목숨이 위험했던 적도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야 이놈의 새끼 너 죽는다 이게 아니라 진짜 막 얼굴만한 바위가 뒤에서 날라왔대요. 그래서 막 살기 위해 도망치셔야 했었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근데 또 아까 전에 보셨지만 일찌감치 외국물을 먹었죠. 그래서 아주 수평적이고 그런 열린 개방된 사고방식 속에서 친구 같은 아빠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아버지는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사과에서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그런 환경들 속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런 특성 그리고 연약함들이 있었고, 그것이 저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학교라는 탈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고 또 성년이 되면 대학에 갑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연스러운 물리적 거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아버지와 거의 24시간 붙어 있고요. 아버지가 어디 세미나 가시고 수련회 가시면 저도 따라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아버지랑 학교도 같이 해서 아버지가 제 상사가 되고 교회 사무간사로 일을 하면서 막 아버지가 저의 막 2중 3중 관계로 저한테 항상 위에 계시는 거예요. 제 위에 상사로.
그래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제가 20살쯤 되니까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신체 능력이 남성은 그게 하나의 그 새로운 그런 단계가 열리는 것 같거든요. 온라인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 약간 뭔가 좀 아예 그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는 것처럼 남자들은 아빠와의 관계가 신체적으로 아빠와 동등해지면서 새로운 국면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치셨으니까 그 가르친 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말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가 저에게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말 힘들었어요. 거의 일주일의 사이클인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고 교회 간사였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아버지랑 박터지게 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면 그날 밤에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토요일 밤에. 그래서 찬양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빠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빠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매주 반복을 하는 삶을 한 19살, 20살쯤부터 시작해서 25살까지 계속 쭉 대학도 가지 않고 아빠랑 붙어가지고 지내면서 그런 기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제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많이 아픈 방법으로. 그래서 아버지랑 아주 크게 싸우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여기 나오는 이 해외 대학 있죠. 왜 생뚱맞게 해외 대학으로 제가 갔을까요? 제가 스스로 혼자 갈 수 있는 대학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왜 아비집을 떠나 뭐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진짜 아버지랑 싸우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걸 경험이 별로 없는데 영적인 경험 뭐 이렇게 음성 듣고 이런 경험 별로 저는 못하는 편인데 그런 경험을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거기서 하면서 하나님이 제 내면을 많이 만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안에 있었던 분노를 가지고 나가시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시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몽골에서 양 안고 여행 가서 찍은 거고 되게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네. 머리도 마음껏 기르고 막 염색도 하고 막 그렇게 지냈습니다. 원래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었는데 몽골 염색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네.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홈스쿨을 경험을 하고 나서 아버지와 굉장히 힘든 그런 씨름을 하고 나면서 오히려 더 확신을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홈스쿨은 좋은 것이다. 홈스쿨을 나도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과정,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보면 저희 아빠보다 더 좋은 아빠들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보이는 거죠. 제 약점 볼 생각은 못하고 아빠만 보면서 저 아빠들은 저렇게 아들 사랑하고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사명에 투철하신 분이셔가지고 저희 가족끼리 기분 좋자고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여행 간 적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어떤 좀 엄한 분위기를 이렇게 막 보면서 그렇게 막 한탄을 했었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들은 옳았던 거죠. 그것이 제 안에 분명한 복음으로 자리 잡고 제 삶의 영혼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분명한 근거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 홈스쿨은 옳은 것이다. 홈스쿨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명이구나. 그거를 많이 깨닫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어떤 저희 깨달은 과정, 제가 제 자녀를 스스로 홈스쿨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됐었던 데는 저의 이런 아픈 경험들도 있지만 또 좋은 그런 어떤 것들도 많았어요. 저희 가정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홈스쿨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초대 한국 홈스쿨 협회 회장이시기도 회장이셨었는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오래됐는데 초대였는지 아무튼 연임을 많이 하셔가지고 홈스쿨 협회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계시는
이런 홈스쿨의 가치를 다른 나라에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사역자분들이 아빠를 이렇게 미국으로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분 중 한 분이. 그래서 2004년에 저희 가정이나 교회가 절대 그런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안식년을 하나님이 미국에서 1년 동안 보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갔던 곳이 텍사스였어요.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 이제 굉장히 텍사스는 땅이 넓고요, 불개미도 많고요, 농장이 많고요, 소도 많고 소똥도 많고 막 그 카우보이 진짜 모자들을 사람들이 쓰고 다니고 축제 같은 거 하면 로데오도 열리고 막 그런 동네입니다. 같은 미국이지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볼 수 있게 하셨고 많은 홈스쿨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2017년 이때는 제가 결혼한 해인데요. 제 아내와 함께 저희 신혼여행을 계획을 할 때 한번 미국에 있는 도시에 사는, 저는 이때 여기는 이제 완전 자유롭게 어떠한 법도 그들을 올가매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실제로 텍사스는 주 정부가 거의 관여를 안 해요. 홈스쿨 하던 말던 그건 내 권리야 라고 그것을 침해하면 총 들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곳에서 이제 홈스쿨 받다가 좀 더 규제가 심하고 도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홈스쿨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 아내가 얼마나 천사 같은지 아시겠죠? 신혼여행의 절반을 떼서 그런 걸 배우는 걸로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해서 그냥 무대뽀로 미국에 있는 그 뉴욕에 있는 그 홈스쿨 협회에 메일을 보내서 나는 한국의 홈스쿨로 자란 이제 홈스쿨 부모가 될 사람인데 이제 미국 홈스쿨러들한테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들 혹시 우리를 홈스테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냥 무대뽀로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3군데에서 놀랍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곳이 뉴욕이었어요. 그래서 뉴욕이면 분명히 규제도 더 심할 것이고 더 어떻게 보면 민주당 계열의 좀 더 규제나 이런 어떤 교육에 대한 그런 통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홈스쿨러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그곳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곳은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샌안토니오고요. 여기 리버워크라고 하는 도시 이제 청계천 같은 곳에서 아버지랑 함께 어머니랑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이제 머리가 짧은데 군대가 아니라 알러트라고 하는 미국의 그런 민간 훈련 단체에서 훈련을 막 끝내고 나온 모습이에요. 처음 부모님을 만난 그 미국에서. 그게 어떤 거냐면, 혹시 가짜 사나이 보셨나요? 유튜브? 막 요새 막 UDT다 뭐 엄청 특수 훈련에 대한 그런 정보가 저 당시에 비해서 요즘 굉장히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알러트라고 하는 단체는 이제 민간에서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예요. 근데 그 단체의 모든 훈련 과정이나 그런 어떤 운영 방식이 군대의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면 훈련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어떤 각종 기초 훈련을 받은 후에 주특기를 나눠서 뭐 이런 그런 어떤 비행기를 가지고 가서 오지로 가는 사람들, 뭐 수중 구조, 뭐 이런 산악 구조, 뭐 이런 것들, 중장비를 다루는 구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 기초 훈련이 이제 혹독하기로 좀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서 아들들을 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성경적인 남성으로 강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부모들이 아들들을 일로 많이 보내요. 그래서 한 15부터 갈 수 있는데, 실제로 소방관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 머리털 나고 제가 몸이 가장 좋았던 시기입니다. 지금이랑 체중이 비슷한데 신체 근지방률은 아주 다른 그때 시기인데, 어쨌든 이때 부모님과 사진을 찍었고, 미국에서 그런 어떤 공동체들도 경험하고 다양한 홈스쿨을 지원하고 홈스쿨 그 생태계 안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이게 이제 제 옆에 아내인데, 저희를 호스트해 줬었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가족이고, 저희 그냥 메일 하나 보내서 생면부지에 머리 검은 한국인들이 갑자기 재워달라고, 우리 홈스쿨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기꺼이 응해주신 참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 아들이 처음으로 저희가 간 그 주가
이제 모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을 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홈스쿨을 막 끝낸 그런 소회들도 나눌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홈스쿨러들을 미국에서 많이 만나보고 느꼈던 거는, 홈스쿨은 이건 교육과정이 아니다. 이게 그걸 알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스쿨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학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구나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제목으로도 가정 중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 안에는 교육도 있고 식습관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것인지, 어떤 집에 살 것인지, 어떤 차를 살 건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건 어떻게 놀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총망라된. 근데 이 이유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홈스쿨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됐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혹시 어게인 1907 들어보셨나요? 예, 평양 대붕이 1907년에 있었대요. 그 100주년이 되던 2007년에 한국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10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긍휼과 부흥을 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한 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교롭게도 그걸 또 제가 있는 대전에서 기획을 하게 돼서 갑천변에 있는 광장에서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는 그런 어떤 무브먼트였는데, 실제로 지금 그때 모였던 분들 여전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그런 어게인 1907에 대한 비전을 한국 사람들이 그냥 먼저 받은 게 아니라요.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웨일즈에 계시는 어떤 한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분이십니다. 게일 딕슨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셨대요. 맑은 물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 부흥에 대한 소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셨다고 해요. 제가 자세한 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이제 이분이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 막 오시고 했어요. 그때 부흥 찬송 지으신 고영원 전도사님과 함께 막 이렇게 옆에서 저는 보좌하고 막 시다바하리아 하면서 막 그런 기도에 참석하고 막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되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계에 큰 부흥들이 여러 번 있었대요. 웨일즈에서도 부흥이 있었고요. 그 대각성운동이라고 할 만한 그런 큰 부흥이 정말 사회 전체가 변화했었던 그런 부흥이 그 역사상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부흥 몇 개 중에 평양대 부흥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사 거리의 부흥 이런 부흥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 부흥이 지나간 장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웨일즈는 이미 기독교가 많이 쇠락했고 그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펍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옛날부터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평양은 어떻습니까? 그런 대부흥이 있었던 평양은 가장 거대한 우상이 있는 곳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게 무엇일까? 허상이 아닐까? 부흥이 오면 무슨 소용인가? 몇 세대 만에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되어버릴 거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직설적으로 대화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이제 부흥 으쌰으쌰 하자고 하는 그분한테 웨일즈는 지금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흥이 있었던 웨일즈는 왜 그렇게 됐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데 실패하였다. 딱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홈스쿨 전하러 오신 분도 아니었고 그저 이 교회들이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나라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전 어떤 한 확신을 갖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저희 이제 제 홈스쿨 이야기 중에 절반은 성경이에요. 저희 집 일과는 늘 그냥 성경 읽기였습니다.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성경 통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한 2시간 동안 같이 그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점심 때쯤 돼서 다시 한번 점심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 때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을 다니엘 라이프 스타일 무브먼트 해가지고 다니엘처럼 우리는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근데 아버지가 설교가 되게 기셔가지고 거의 한 2시간씩 하니까 이게 저희가 깨어있는 시간 한 16시간이고 밥 먹는 시간 빼면 얼마 안 남는데 그 중에 6시간이 가정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되게 지나고 보면 힘들었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때 저희가 아버지가 하셨던 페이스의 4분의 1인 페이스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네. 성경을 읽을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부흥을 주세요. 개혁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양한 개혁들이 있는데 한 대를 못 가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버려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볼수록 또 심지어는 역대상 나오고 역대기로 또 2번 나오잖아요. 그거를 읽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지긋지긋하고 인간의 우상을 향한 이들의 마치 비탈길과 같이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글로 가버리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할까? 아니, 정말 복 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아굴의 기도가 있잖아요. 잠언을 읽어보면 나를 하나님 너무 부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도 말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 궁핍해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지도 않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 저한테 정말 저는 대단한 사람 되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제 자녀 혹은 제 자녀의 자녀가 제 후손이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신실하게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눈으로 성경을 제가 보기 시작했을 때 이 레갑 자손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다윗 왕조의 마지막을 보았었던 함께 했었던 심지어 이집트로 같이 끌려가기까지 하는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았던 예언자인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레갑 사람들이 있는데 레갑 사람들한테 한번 포도주를 같이 마시자고 해봐. 그러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레갑 사람들 만나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럴 때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여기 요나답이 나오는데 요나답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포도주 문화권이에요. 네. 그런 문화권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그냥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레갑은 이제 그 레위 족속 레위 가문 중에 한 가문인데요. 우리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사람들은 그의 조상이 말을 한 것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도 듣지 않더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걸 읽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좀 삶의 자세가 많이 확인되고 잡혔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요나답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나답은 이 레갑 자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요나답이 그 명령을 한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막 그 아합 집안에 대한 숙청이 끝나고 예후랑 함께 그 아합 집안을 이런 그런 어떤 개혁하고 어떻게 보면 반역에 참여했었던 사람이 요나답이었어요. 그 시점으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요람 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왕까지, 여호야김이 마지막으로부터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왕인데 14명의 통치자를 지나가는 동안 240년, 적어도 240년 동안 한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신앙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 이거는 저는 혹시 아시면 저에게 나중에 이메일로라도 저한테 알려주세요. 성경 안에 저는 이런 집안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한 집안이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갔었다. 이거다. 하나님, 저의 가문이, 저의 자녀가 저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나답이 이런 명령을 하게 됐었던 배경을 보면요. 그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여신상, 그리고 몰렉, 그런 어떤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었던 시기고,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륙을 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를 받는 그 모든 것을 요나답이 지켜보면서 느낀 바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알이 무엇이냐, 어떤 우상이었냐면요. 바알은 뭐 해, 비, 이런 날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이었다라고 해요. 상징하는.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우상은 부부관계인데 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풍요로움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제때 해가 비치고 제때 비가 오는 거, 그리고 그 농사를 할 일꾼이 태어나는 거, 집에서 그런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몰렉은 농경과 수확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몰렉에게 제사했던 방식이 참 너무 소름 돋고, 어떻게 보면 형태만 다를 뿐 영적으로는 똑같이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제 몰렉이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손을 이렇게 앞으로 하고 있대요. 그리고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 신상 자체가. 근데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은 땔감을 떼서 아궁이처럼 뜨겁게 만듭니다. 그럼 그 뜨겁게 새빨갛게 달아오른 그 우상의 팔 위에다가 어린아이를 산채로 바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회 체제 속에서 살고 있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입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민주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말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야, 너 북한에서 왔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너 자본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빨갱이라고 하겠죠?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개인의 인권과요, 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권을 가장 우선 가치로 하는 것이죠. 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가장 우선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물질, 자본의 부의 축적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는. 그리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그렇게 저희의 삶이 그 시스템 안에서 그것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자녀로 양육할 때에는 분명하게 이 사회적인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우상들을 간파하고 깨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을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레갑 자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냥 말과 정신, 감정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실제를 저희가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실제로 삶으로 그런 순종들과 삶으로 양식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상들이 그냥 이상에만 머물 뿐 저의 삶에서 실제로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제가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이너로서 왜 홈스쿨 해야 되는가? 왜 이게 주의 자녀로 이게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또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왔던 주요 도시들인데요. 1년 이상 살았던 곳인데, 타슈켄트가 있고 울란바토르가 있습니다. 타슈켄트, 울란바토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그 국민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나라예요. 나라에 돈이 많이 없습니다. 부정부패 많고요. 사람들도 게으르고 되게 많이 살아가는 양식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미국, 전 세계 초강대국이고요. 한국은 이제 G10이죠. 이탈리아를 이제 거의 이제 앞질렀고, 정말 세계에서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아주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치안 그리고 의료 시스템만 보면요,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살기 편안하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나라들을 살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 두 나라에 있을 때 훨씬 행복한 거예요. 이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삶에 대한 기쁨이,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몽골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면요, 거의 새벽 비행기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항공기가 새벽 비행기였는데, 새벽 5시에 도착하면 한국은 벌써 바빠요. 고속도로가 꽉 차 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화물차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벌써부터 막 다녀요. 인터넷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의 이 빠르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먹고 사는데 써야 하는 이 나라의 분위기 안에서 보다 어떤 좀 더 느리지만, 인터넷이 100배 느려서 영화 한 편 보려면 며칠 동안 다운 받아가지고 불법으로 막 서로 돌려보면서 바이러스도 다 공유하고 막 이랬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훨씬 더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잘 사는 게 뭘까? 사람이 보통 저희가 돈에 있고 없음을 가지고 저 집 잘 사는 집이야, 이 나라 잘 사는 나라야 라고 하는데, 내가 경험했었던 나라도 내 경험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과 미국이 돈 훨씬 많은데 나는 왜 이 나라에 살았을 때 행복했을까? 그렇다면 분명히 돈은 아니구나.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 포트폴리오 처음 만들었을 때 제일 첫 페이지에다가 이 저의 삶의 배경을 넣고, 저는 사람을 잘 살게 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귀를 적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제 학부 마지막 졸업 연구로 주제가 우울증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이게 들어서 알면 알수록 심각하구나, 그리고 의외로 많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디자이너들은 전부 다 졸업 작품이라는 걸 하고 졸업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문헌도 찾아보고 책도 읽고 전문가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근데 가장 많은 인사이트를 줬던 거는 실제 우울증 환자들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였어요. 약 30명을 서면과 전화와 그런 어떤 직접 대면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30명인 거는 이제 통계적인 그런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비공학 계열, 인문 계열에서 최소한의 모수로 인정해 주는 게 30명입니다. 그래서 30명 정도를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였냐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가정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부모와 화목하지 않거나, 아무튼 가족에 대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그걸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제는 뻔히 이제 이런 말씀 하시겠지 예상이 될 정도로 그런 어떤 우울증 환자들이 그 배경 속에 가정의 불화 혹은 부모의 부재,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면서, 이게 가정이 깨어지면서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치르고 있구나, 큰 값을 치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사실 정신 건강이라는 게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기분,
정말 자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어떤 것에 끊임없이 충동을 받는 그런 어떤 삶이 잘 산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잘 사는 거에 어떻게 보면 반대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잘 사는 것의 비밀 안에 가족이 분명히 들어가 있겠구나. 이거를 디자이너로서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가족이 함께하는 삶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고 나는 디자이너로서 이런 가족이 함께하는 거를 도와줘야겠다. 이런 것을 좀 꿈꾸게 됐던 것 같아요. 학부를 마칠 때쯤에. 그래서 그런 어떤 저의 배경을 이때까지 어떻게 홈스쿨 해왔고 어떤 마음으로 홈스쿨 이렇게 제가 기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눴습니다. 혹시 계속 진행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게 좋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홈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현금 1억을 주는 것과 연수익, 매출 아니고요, 수익. 여러분의 그 세금 다 떼고 임대료 다 떼고 인건비 다 떼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연 10억 나오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1번 현금, 연수익 2번. 1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여기에서 물으면 너무 뻔할 것 같긴 했는데, 네, 연수익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실제적으로 몽상에 빠져서, 지금 어떻게 또 지으면 되겠고, 막 이러면서, 막 그 10억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즐거운 상상을 시작하는데, 홈 비즈니스를 그냥 엄마 아빠가 직업을 뭘로 갖느냐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 자녀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의 가능성을 보시는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2022년 가계 부채가요, 지금 현재 1870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604조예요, 올해. 그런 가결된 거가. 근데, 그거의 3배 되는 돈이 가계 부채예요. 기업 부채가 아니라요. 여러분과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에 계신 분께서 막 은행 시스템 얘기하고 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1870조의 규모라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지금, 2020년 출산율,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해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감흥도 없고, 뭐 대책도 없고, 나아질 것 같지도 않은 이 출산율은 0.808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나라에서 관심 갖고 있는 토픽으로 이 가정을 본 거예요. 가계부채가 얼마야, 그리고 출산율은 얼마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나라에서 생각하냐면 실제로 저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계 부채가 불건전해지면 나라 자체가 넘어가고,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인구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천국 소망하시고 그러겠지만, 이 나라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영속을 해야 되는데, 인구는 너무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힘든 거죠. 저는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은영 박사 잘 아시죠? TV에 많이 나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런데, 그 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존경하진 않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자녀가 생산재였는데, 요즘은 사치재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를 키우면 그 애가 소도 먹이고, 땅도 파고, 밭도 메고,
밥도 하고 불도 떼고 떼감도 떼우고 막 이런 어떤 일손으로 생산적인 관점에서 자녀를 보았는데, 지금은 자녀는 가질 수 있어서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자녀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중앙일보인가 동아일보인가 어디서 이런 그 인터넷 설문조사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 라이프 스타일상 자녀 교육에 평생 써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주는 계산기였어요. 그래서 제 소득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딱 해가지고, 당신의 자녀를 성년까지 당신을 키우기 위해서 3억 몇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자마자 아닌데? 나는 절대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컸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출산율과 실제 가정이 어떤 식으로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거는 바로 지금 현재의 가정 형태가 굉장히 소비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적인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가정은 아마 이런 형태일 것 같아요. 맞벌이가 요새는 더 많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밖에서 혹은 엄마가 한 명이 나가서 돈을 벌어 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 달에 최소 얼마는 있어야 대출금, 공과금, 통신비, 넷플릭스, 해서 얼마는 있어야겠다가 결정이 되고, 그 돈을 밖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벌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못하면 이제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가장 혹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겠죠. 대부분의 사실 가정은 이런 형태겠죠. 요즘은 전부 엄마들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도 빨리 여성들이 아이를 빨리 낳자마자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일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못하는 게 국가적 경제 노동력의 상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일터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어린이집도 지원해 주려고 하고요. 온갖 그런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또 집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요즘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교육의 기능도 있지만 보육의 기능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애들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딘가 맡겨야 되기 때문에 한국형 태권도 학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원들을 뺑뺑이 돌리는 시스템이 왜 있어야 하느냐? 부모가 회사에서 올 때까지 누군가는 자녀를 봐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의 삶이 다 갈갈이 찢겨졌어요. 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이 따로 하루를 보냅니다. 밥도 한 끼도 제대로 같이 못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은 더 건강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가족 안에서 가족을 생산적 경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가치를 만들어서 실제 작물을 키워서 먹든, 아니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뭔가 딴 걸 하든, 어쨌든 가정 안에서 생산적인 활동이 일어난다고, 그것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팀워크로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가정도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거 획기적이다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1600년대 그림이라고 해요. 이게 아빠 대장장이와 아들 대장장이가, 아빠 대장장이가 작은 이제 그 망치를 가지고 아들은 큰 망치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건데,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가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홈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영어로 하니까 팬시해 보이는데 사실 그냥 가업인 거예요. 그냥 집에서 하는 일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인류 역사 내내 있었던 아주 캐캐 묵은, 굉장히 너무 어떻게 보면 근데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다 깨졌죠. 엄마 아빠들이 공장 노동자로 가야 되니까 누군가 자녀들 케어해줘야 했고, 그때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생기고, 교회에서도 썬데이 스쿨이 생기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200년, 300년도 초에 안 된 이 공교육 시스템 안에 익숙해진 저희는 가정이 어떻게 생산적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인류가 계속 생존해왔던 방식인 거죠. 그런데 요새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사회 자체가 그런 어떤 그 2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거든요. 누군가 실제로 사회가 지금 형태, 지금의 모습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요, 저희 여기 올 때 버스 기사님이 태워주셨는데, 그런 어떤 버스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그 공장에서 누군가는 물건 만들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노트북도, 이 생수도, 지금 저희가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런 어떤 고용 노동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저희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삶이 그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TV에서 너무 진부해서 이제 이 표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메타버스도 요새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유행처럼 지나갔지만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이 아까 전에 말했던 이 가업을 굉장히 손쉽게 또 가능하게 많이 바꿔줬던 것 같아요. 요즘 시대의 가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거 떠올리세요? 저는 맛집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2대 맛집, 3대가 이어서 하는 맛있는 냉면집 하면 옛날에야 저희가 가업을 되게 부정적으로 봤지, 요새 연매출 20억 되는 맛집을 누가 이어받는다고 하면 와, 쟤는 완전 땡 잡았네. 아, 쟤는 대학 갈 필요도 없겠다. 쟤는 그냥 캐셔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정산만 하면 먹고 살겠네. 아, 막 부러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업이라는 것이 어떤 걸로 인지되고 있는데,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가업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중에 몇 가지 움직임인데요. 전체적인 트렌드입니다. 비즈니스가 많이 소형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거대 비즈니스들만 살아남았다면, 옛날에는, 지금은 또 소형 비즈니스들도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아남고 있는 것이 요즘 비즈니스 환경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패션 같은 것만 봐도 굉장히 작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옛날에는 아주 초일류 막 파리에서 무슨 패션쇼 하는 그런 디자이너들 아니면 살아남지 못했거든요. 요새는 그냥 홍대 졸업해가지고 패션 디자인 졸업해가지고 실제로 자기 브랜드 내가지고 인터넷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개인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규모 자체가 아주 작아져도 가능해진 것. 그거는 이제 그 제조 환경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대량 생산이 무조건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커스텀화하고 설비들도 굉장히 소형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뭐 3D 프린터라든지 그런 어떤 제조 시설들 안에서도 여전히 대량 생산이 주요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생기면서 비즈니스 소형화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MOQ라고 하거든요. 미니멈 네, 죄송합니다. 그 가장 최소 생산단위예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면 공장 한번 라인 돌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물병 하나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성형해가지고 이걸 어떤 이런 필라멘트들을 가지고 열로 녹인 다음에 어디 틀에다 넣고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모양대로 한번 만들기 위해서 라인을 세우는데 최소한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그 성형비와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이런 거의 MOQ는 10만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개당 단가는 한 10원도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를 어떤 한 사람이 나 생수병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했을 때 10만 개를 일단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거에서 최근에는 좀 더 작은 그런 설비들이 좋아지면서 작은 MOQ로도 그런 비즈니스가 가능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창업 위험도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죠? 아파트 입구마다 있는 게 뭐죠? 아이스크림 집입니다.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죠? 저희 집에도 있지. 저희 집에 옆에 논밭이 있는 시골인데도 심지어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에도. 이 아이스크림 집이 굉장히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에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임대료가 있고요. 뭐 키오스크,
그 기계 있잖아요. 그 뭐 카드 긁고 계산해주는 그 기계, 그리고 간판, 인테리어, 그리고 보안 시스템 필요하니까 보안 시스템, 그리고 초도 물량, 처음 아이스크림 집에서 뭐 냉장고 몇 개치 받아오는 그런 거 전부 했을 때, 이걸 제가 조사를 1년 전에 했는데 1년 전에 조사했을 때 약 4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가장 손쉽게 창업하고 적은 소자본 창업할 수 있는 거라고 해도 4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지금 은행에서 여러분 잔고가 4천만 원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전혀 부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그 차 한 대 값이에요. 그 정도 돈이 필요해야 예전에는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창업 환경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택배 많이 받아보시죠. 저희 집은 그 도서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택배를 많이 주문을 하게 되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요. 개설하는데 놀랍게도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그 상품을 팔아서 실제로 판매가 결제가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까지 2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뭐 디자인을 더 예쁘게 하고 많은 상품들을 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상품 넘버링이나 뭐 이런 것들 잘하는 데는 좀 더 숙련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진짜 딱 놓고 봤을 때 이 4천만 원 정도 리스크가 있었던, 위험도가 높았던 시대에서 요즘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0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0원이기 때문에 이게 더 잠재 능력이 더 떨어지느냐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몇 배나 더 높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집이 아무리 잘 돼도요, 그 아파트,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상권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 스마트 스토어는 하나 만들어 놓으면, 물론 잘 안 되는 스마트 스토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 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은요, 이건 해외까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거예요. 상권인 거예요. 그래서 잠재 능력 자체가 훨씬 큰데도 위험도는 훨씬 더 낮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만들어서 판다라고 했을 때, 이 스마트 스토어, 아까 전에 이 0원은요, 내가 내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팔지 않는 경우의 0원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이 물통을 하나 만들어서 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요즘에는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웹사이트 이름은 와디즈라고 하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와디즈가 한국에 와서 경영을 좀 너무 잘 못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어서 이미지가 많이 나빠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처음에 등장하는 배경과 또 실제 개념 자체는 굉장히 좋고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라우드가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라고 구름,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클라우드가 아니라 크라우드,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입니다. 그리고 펀드는 돈이고요. 크라우드 펀딩의 그 개념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돈을 모아서 뭔가 프로젝트를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품을 생산하는 거가 됐든, 영화를 제작하는 거가 됐든, 음반을 만드는 거가 됐든, 그런 어떤 한 가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여기 참여할래 하면서 내 돈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비즈니스 개념은 이랬어요. 어떤 기업가가 이 물병을 이렇게 굴곡지게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평평한 물병밖에 없는데 이 굴곡을 만들면 손에도 쥐기 좋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시제품도 만들어 봐야 되고요. 다양한 형태로 뭐 깎아보고 해서 시제품을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판매 가능한 제품을 만들기까지 엄청난 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건이 배달되어져 옵니다. 이거 되게 압박이 커요. 막 탑차 아시나요? 이런 커다란 윙바디 있는 막 8톤, 10톤, 15톤 막 이런 큰 트럭에 5,000개, 막 10,000개 박스에 담겨가지고 내가 생산 요청한 그 상품이 입고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돼요. 군중들한테
여러분, 이 제 물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 물은 이렇게 잡아도 안 미끄러지고요. 너무 좋아요. 뭐 연예인 쓰기도 하고요. 뭐 광고하면 뭐 아이유, 뭐 BTS 이런 연예인들 광고 모델로 내세워 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판매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기회비용이 다 그냥 죽는 거예요. 물론 경험치는 쌓이겠지만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런 물병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실제로 바로 만들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플랫폼 안에다가 여러분, 내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요. 포토샵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걸 만들게 된 계기는 이런 거고요. 내가 맨날 이렇게 식으로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너무 불편해서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사고 싶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동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에 사람들이 돈을 댑니다. 그래서 돈이 먼저 들어와요. 일종의 선구매 방식입니다. 사실 크라우드 펀딩은 그것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지만 한국에서는 좀 배송이 늦게 오는 쇼핑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 기업가 입장에서는 그 돈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죠. 이미 구매가 끝난 상태에서 제품을 제작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건강한 크라우드 펀딩 그 창작자가 돈을 들고 나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크라우드 펀딩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도 심지어는 이게 실패한다면 2단계에서 끝나요. 예. 그리고 창작자는 큰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소개하는 데 쓰는 시간과 비용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큰 위험 부담이 적은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저희 회사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저희 회사가 됐는지 스토리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인데 저희 대표님 첫째 딸입니다. 저희 대표님은 애가 4명이세요. 근데 원래 저희 대표님은 카이스트 경제학과 졸업하시고 애트리라고 하는 전자통신연구원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되게 큰, 거의 연구단지에서 제일 큰 국가 연구소에서 사업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형이었고요. 사람들한테도 너무 잘하세요. 성품도 너무 좋으세요. 가족들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그 딸이 아빠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형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걸 되돌이켜보니까 사업 부서 일이 많았던 거예요. 어느 부서가 안 그렇게, 요새 어떤 회사가 안 그렇겠습니까? 많이 일을 해야 했고, 늦게 퇴근하는 일도 많았고, 퇴근하면 집은 이미 아수라장이죠. 애가 이미 그때 벌써 2명이었는데, 2명 애가 뭐 똥도 싸고, 자기 전에 씻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걸 엄마 혼자서 감당하느라 너무 힘들어져 있는데, 아빠도 지친 상태에서 집에 오면, 좋은 소리가 나오기 쉽지가 않죠. 사이 좋았던 사람들도 막 싸우기 쉬운 그런 공기가 조성이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 편을 들어요. 네,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면 엄마랑 맨날 있으니까, 엄마가 우리 편이니까. 근데 이 아빠가 맨날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엄마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빠가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빠 가, 아빠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가정 안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그런 형태인데 이 형이 이걸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되게 여린 형이라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건데 뭐 하고 있는 건가, 큰 시리에 빠졌다가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호기롭게 회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 그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기술 이전해주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했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 구조를 가지고 창업을 하셔가지고 막 그 신앙인 좋은 그 크리스천 직원들 막 뽑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매주 예배도 드리고 막 하면서 막 했는데 돈을 계속 까먹으면서 빚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팔아야 할 제품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 봉착해 있는지 모르고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7명 정도 있었던 직원들이 전부 나간 거예요. 왜냐면 회사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도 했고, 뭐 여러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양한 사연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형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죠. 뭐냐면, 스타트업이 국책연구원보다 더 녹록하지 않거든요. 많이 일해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과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네이버에 있는 어느 한 카페에서 아빠놀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아빠놀이 학교라는 네이버의 카페인데 되게 엄격한 카페예요. 미션을 줍니다. 미션 수행 안 하면 탈퇴시켜버려요. 그래서 미션이 뭐냐? 오늘은 아이와 물감놀이를 하세요. 이게 미션입니다. 오늘은 아이랑 숨바꼭질을 하세요. 이런 미션을 주고 줄반장도 있고요. 아주 되게 재밌는 카페인데 거기에 이제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울며 겨자 먹기 그런 데 쓰는 표현이 아니죠. 되게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과 2주도 안 돼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아빠 가에서 이제는 들어서면 아빠가 하면서 애들이 와가지고 안기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이렇게 극적일까요? 이게 복음이 원래 이렇게 극적이어야 되죠. 정말 라이프 체인징한, 정말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한 다음에 형이 완전히 아빠 놀이라는 거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빠 놀이를 사람들한테 전해줘야겠다. 이걸 가지고 회사 운영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사회적으로 너무 좋은 거다. 우리 아빠들한테 놀 수 있게 하자. 아빠한테 1분이면 함께 할 수 있는 아빠 놀이들을 알려주자. 이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그냥 진짜 회사 전원이요. 이 놀이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일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저희 대표님 애들, 지인, 아는 목사님 애들, 이런 집에 찾아가가지고 찍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둘씩 올린 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포지셔닝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놀이 전문가처럼 막 이렇게 많은 걸 알려줄 수 있고 막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자. 이런 포지셔닝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걸 알려주셨는데 또 무슨 사업들도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런 좋은 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스타트업들 상대로. 그래가지고 아빠 놀이를 막 스튜디오에서 박지현 씨, VOS 가수 박지현 씨 데리고 이렇게 막 스튜디오에서 모델 써가면서 촬영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해가지고 점점 컨텐츠 질이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너무 좋은 건데 해서 시작했는데 점점 그것들이 다듬어지고 좀 더 좋은 형태로 발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카페 안에 사람들이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인들밖에 없었는데 이게 점점 성장을 하더라고요, 페이지가. 그러면서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1년 전에 있었던 게시물 찾기 되게 힘들어요. 타임라인이 그냥 검색이 잘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올리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댓글로 이거 그냥 모아서 책으로 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회사 돈 까먹으면서 정확히 말하면 저희 대표님의 대출금을 까먹으면서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저는 제품 디자이너인데 복수 전공으로 시각 디자인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을 잘하지는 않지만 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전체를 한번 해보기는 했어요. 수업으로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저 책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럼 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책을 만들어 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크라우드 펀딩.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 여러분 실제 책 아니에요. 실제 카드 아니에요. 포토샵으로 그냥 이렇게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볼 거. 책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표지는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냥 이거 인터넷에 있는 하얀색으로 된 책 표지 빈 책 사진이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 합성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그 펀딩이 3차에 그 처음 펀딩이 너무 잘 됐고 그 끝나고 나서도 앵콜 세도가 많아가지고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8,300만 원이라는 돈이 마련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전에 말했던 책도 만들었고 그 책을 가지고 지금은 길벗이라는 출판사에 판권도 넘겨서 거의 그 저희는 이제 예스24로 주로 많이 집계를 하는데 육아의 놀이 부분에서 한 20위권 안에 지금 출시된 이후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이런 프로젝트가 저희 회사에 시작이 됐고 지금은 이게 판권을 넘겼으니까 일종의 엑시트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 회사가 하나의 먹거리를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간 걸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런 그 회사가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 책을 길벗 책을 저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특별 가격으로 가져와서 팔기도 하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화장품도 팔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이 스마트 스토어는 저희 대표님 아이디어였어요. 기도야, 나 이거 스마트 스토어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럼 해보세요 해가지고 대표님이 회사 일이 아닌 개인 시간 써가지고 한번 해보시더니 이거 될 것 같아 해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빅 파워 등급이거든요. 이게 판매 건수가 500건에 4천만 원 이상 이렇게 판매를 해야 저 등급에 가야 되는데 저거를 한 달 만에 달성을 하시더라고요. 막 쿠쿠 밥솥 이런 거 떼와서 파시고 막 이런 이런 요가 매트 이런 것도 떼와서 파시고 하시면서 거기에 저희 상품들이 맨 앞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아빠들이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한번 팔아보자 해서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또 저희 회사의 하나의 그 먹거리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됐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화장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고학력자예요. 이제 박사학위를 졸업했고 대장균의 RNA를 연구했었던 사람인데 거의 한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고등학교, 제일 좋다고 하는 공대, 거기서 이제 20년 가까이 공부를 한 거죠. 박사과정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왜냐하면 아내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꾸준히 뭔가를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해내는데 정말 뛰어나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 방향을 자신이 설정을 안 했었던 거예요. 그냥 이게 좋은 거니까. 야, 과학고가 좋다더라. 과학고 가자. 과학고 갔고, 과학고 갔으니까, 카이스트 가면 좋다. 해가지고 카이스트 갔는데,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내가 그나마 뭘 제일 잘하지? 했는데, 화학 갔고. 그렇게 화학에서, 어느 레벨 가는 게 좋지? 해가지고, 연구실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배가 하던 그 연구 주제 물려받아가지고, 대장균의 RNA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열정도 없고, 어떠한 소명의식도 없고, 이게 도대체 활용이 어디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전혀 모르겠는데, 아주 그 RNA의 수많은 그 RNA 그 핵산의 어떤 한 구간이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가 박사학위 주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제 아내가 저희와 결혼을 하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국책연구소에서 제의도 왔어요. 오세요. 이렇게 아는 어떤 박사님하고 이렇게 메일 주고받다가 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생명연구원에 와가지고 같이 일하면 좋겠다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RNA를 연구하려면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RNA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RNA가 깰 때, 그러니까 그 대장균이 이렇게 깰 때 일어나야 되고요, 밥 줘야 되고요, 플레이트 갈아줘야 되고요. 그걸 또 쪼개가지고 그 안에서 추출해야 할 때 해야 되고요. 그 라이프 사이클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제가 아내를
많고 많은 자녀 중에서 아내를 이제 매력을 느꼈던 가장 큰 포인트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거든요. 참 본인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서 왔지만 친구들은 그래서 대부분 막 일주일에 막 60시간 70시간 일하는 그런 최소 일하는 그런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본인은 좀 더 가족과 많이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매여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은데, 그 아내가 결국은 고민 포인트에 빠지는 거예요. 졸업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근데 놀랍게도 그래서 연구원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좀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아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랑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자. 그래서 여보는 뭘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대요. 근데 저는 홈스쿨을 했고 정말 완전 내던져져서 막 정말 자연과 막 개발도상국, 선진국,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제가 관심 있는 것들만 찾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 아내의 그 말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입시를 위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대학에 가고 나서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개발하고 또 탐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에너지가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 그런 좀 생각을 해서 기도해보고 이런 결정을 했어요. 찾아보자. 뭘 좋아하는지 찾는 시간을 갖자. 30 다 돼서 이제 아내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막 하잖아요. 진로 적성 검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걸 누구한테 받았냐면 홈스쿨 1세대 출신의 하는 그 코칭 스타트업이 있어요. 스탠드랩이라고. 요새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막 그 하트렉스 교보 뭔가 이런 데다 그 입점도 하고 지자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강연도 하고 코칭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그 대학생들 상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지혜 대표님 최근에 결혼도 했고 너무 제가 존경하고, 사실 저보다 훨씬 좋은 기업인이자 어떤 디자인도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고 너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동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 이제 스탠드랩을 처음에 꾸려가지고 무료로 코칭을 테스트 해보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코칭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제안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마침.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거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스탠드랩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긁어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코칭을 아내가 1대1로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발자취가 있었고, 나는 지나왔던 그런 흔적들 속에서 기분 좋았던 기억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키워드들을 이제 결과물로 얻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사실 너무 좋았어서 여기 저희 대표님 부부고요. 여기는 지금 그 남양주에서 홈스쿨을 하고 있는 최계명 김은혜 자매님, 형제 자매님 가정인데, 이 가정 또한 이 코칭을 최근에 받았는데, 두 가정 다 굉장히 생산적인 놀라운 그런 결과들이 있었어요. 이 코칭을 받은 이후에. 그래서 3번의 지금 제가 아는 지금 이 코칭 결과가 3건이 있었는데 3건 다 굉장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까 스마트 스토어가 그 결과였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을 여셨어요. 그 인테리어 다 하셔가지고 정말 작은 그 문화 공간이자 신앙적인 그런 가치들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지이자 비즈니스 공간으로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도서관을 최근에 개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멋진 가정인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2가지가 나왔어요, 키워드가. 첫 번째는 화장품이었고, 2번째가 선생님이었어요. 둘 다 해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 먼저 해보자. 그래서 화장품을 해볼 건데, 여러분, 여보 화장품 만들어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한번 화장품을 만들어 봐요.
왜냐면 그 뭐 비누도 수제로 만드는 그런 컨텐츠들도 있고 다양한 정보가 있고 여보가 또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하니까 그걸 좀 찾아보면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던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기부여 해주고 실제로 그 뭐 만드는데 필요한 비커, 플라스크, 믹서 뭐 이런 다양한 있거든요. 그거 전부 처음에 한 100만 원 조금 안쪽으로 다 장비 이렇게 다 구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명색이 박사니까 많이 갖춰놓고 제 원료들도 사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막 울더라고요. 안 만들어져서 계속 분리돼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야 되는데 계속 분리돼 이러면서 막 근데 그 뭐 또 이렇게 멘탈 케어 해주면서 그래서 나중에 점점 제 아내 특징이 그거거든요. 처음 할 때 맨날 우는 소리 하는데 되게 잘해요. 결국에는 왜냐면 꾸준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처음에 동기부여만 해줬는데 나중에 가면 저보다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클라이밍도 그렇고 뭐든 저보다 훨씬 막 잘하게 되던데 이제 아내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화장품을 곧잘 만들게 됐고 어느 순간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세제, 샴푸, 크림 모든 바르는 게 다 화장품이 아내가 만든 게 됐어요. 그 아내가 만든 걸로 그 저희 집에서 쓰니까 일단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화장품에 되게 관심이 많고 저 이니스프리 등급도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제가 누리는 일단 유익도 있었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기하게 아까 전에 이제 너무 앞으로 올려야 된다. 이 가정 있죠. 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었어요. 여기 계시는 이 어머니께서 피부가 너무 민감하셔가지고 공장에서 만든 일반 제품을 전혀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을 때 치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천연으로 본인이 만든 걸 하셨고 저희한테 선물로 그 메이슨자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가지고 그 크림도 수제 크림도 하나 선물로 주셨었는데 아내가 그걸 보고 너무 좋다 나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서 지나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고 저희가 직접 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근데 이제 이 화장품이라는 이 분야가 되게 좋았던 거는 뭐냐면 화장품이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패키징 그리고 홍보, 광고 그리고 뭐 이런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 때 어떤 브랜드여야 할까?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전달해야 돼? 그런 걸 이제 저는 이제 공부했었던 사람이니까 이거 같이 하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한테 첫 아이, 저희 필리비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기 필리비가 찾아오면서 아내에게 자연스러운 또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아내가 살이 엄청 잘 트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할 때 생긴 튼살이 아직도 막 팔다리에 되게 많고 살성이 굉장히 잘 트는 살성인데 이거 살도 틀 텐데 어떡하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임산부 크림, 튼살 크림 한번 만들어 봐 직접 해서 아내가 그걸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 튼살 크림이라는 게 너무 뭐 화장품 시장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지만 너무 거짓된 게 많은 거예요. 뭐냐면 해줄 수 없는 건데 마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피부과 의사들을 100명 찾아가면 100명 다 화장품으로는 살이 트는 거를 막아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틀 사람이면 트는 거고 안 틀 사람이면 안 튼다. 화장품은 아주 기초적인 보습밖에 해주지 못하고 그 물리적으로 그 엄청나게 당겨지는 그 힘을 그 피부 조직하게 되는 거를 화장품 겉에 좀 보습해준다고 절대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장품 튼살 크림 지금 아무거나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다 자기네들이 인증도 받았고 실험 테스트 결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색 변화가 있고 막 이러면서 막 광고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저희가 좀 고민이 되겠어요. 되게 거짓되다 시장이. 근데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만든 튼살 크림을 매일 발라주다 보니까 그냥 그 발라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손 잘 안 닿잖아요. 몸이 불편하기도 있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런 임신 중기 후기 그런 기간에 남편이 매일 아내에게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대화하면서 스킨십하고 발라주면서 아이의 움직임도 느끼는 이 경험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튼살
크림이라고 하지 말고 임산부 크림이라고 한 다음에 이거는 아빠가 발라주는 크림이라고 하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제품을 저희 기업 철학과 저희가 지금 제가 이미 하고 있는 플레이포식스의 철학, 아빠들이 가정으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 첫 프로젝트는 놀이였는데 이 화장품으로도 이게 되겠다 해가지고 스토리가 머릿속에서 번뜩하자마자 이제 펀딩 아빠가 발라준 임산부 크림 이거를 가이드 책자, 마사지하는 방법도 알려주자 해가지고 가이드 책자랑 해가지고 펀딩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8천만 원 넘게 모였잖아요. 도서가 건당 가격도 더 낮은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몰랐던 거예요. 이 크라우드 펀딩은 몇 달 후에 받는 거예요. 근데 임산부 크림은 보통 내가 구매 의지가 들었을 때와 필요한 시점이 즉시여야 합니다. 임신했네? 바로 필요해요. 그럼 바로 살 수 필요한 거 사서 쓰지. 석 달 후에 출시되는 제품을 나올지도 모르는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와디즈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남성 중심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임신, 임산부 화장품 이런 거가 그렇게까지 많이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쨌든 십시일반 800만 원이라는 돈이 모였고 거기서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또 시도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때까지 허락해 주셨던 축적된 그런 재정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초도 물량을 뽑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저희가 이거 광고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광고할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의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하냐면 유튜브랑 블로그에 검색을 해요. 뭐라고 검색하죠? 인밍아웃이라고 칩니다. 인밍아웃 아시죠? 임신했음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커밍아웃 한다 해서 인밍아웃인데 인밍아웃 하는 사람들 게시물을 찾아다가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혹시 제품을 무료로 한번 써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게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좋았던 점도 솔직하게 그냥 편한 방법으로 본인이 가지고 계신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신 저희는 사례는 못 드리는 거죠. 근데 제품을 그냥 무료로 드리는 조건으로 그래서 유명한 블로거나 유튜버들한테 감히 컨택을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컨택하는데 최소 미니멈 30만 원이 들고 좀 규모가 큰 유튜버는 몇백 단위로 이렇게 스폰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진짜 소규모 유튜버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근데 왜 유튜브와 네이버이냐면 검색이 되거든요. 인스타그램을 처음에 했었는데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제품 협찬 게시물들. 근데 인스타그램은 검색을 해서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기보다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걸 계속 그냥 이렇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보는 플랫폼인데 네이버와 유튜브는 검색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두 플랫폼만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진행을 했고 감사하게 초도 물량 다 판매됐고 두 번째 물량 지금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하루에 1개 정도 나가요. 하루에 1개 정도 팔리는데 그래도 되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굉장히 천천히 작은 규모로 클 때까지 크면 더 좋은 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번에 두 번째 제품 지금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용기 감리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색상이나 이런 거 확인하는 작업하러 곧 갈 것 같은데 이것도 우여곡절이 되게 있었어요. 사실 훨씬 전에 한 석 달 전에 석 달이 아니죠. 석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석 달 전에 이미 생산이 완료돼서 그 커다란 윙바디에 제품 2,000개가 실려서 저희 입고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pH pH 아시나요? 혹시 이게 산성이냐 염기냐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건강한 사람 피부가 중성에서 약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7.0을
안 넘는 이제 그 숫자가 작을수록 산성인데 그 산성이어야 하는 거예요. 약산성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이다라고 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피부에 바를 거기 때문에 이 pH가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제품 을에서에 분명히 그 pH를 적었는데 pH를 테스트해 보니까 9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 염기 계열 약 염기로 나오는 거예요. 뭐지? 순간 그 여러분 큰 실수와 큰 뭔가 잘못됐다 했을 때 그 한기 있잖아요.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둘째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 제품 생산 컨펌이 이루어졌었고 저희도 너무 정신이 없고 저희가 2번이나 pH 그래서 이거 최종 샘플 pH 몇이죠? 물었는데 그쪽에서 답변을 안 해줬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 해줬던 거를 모르고 제품 생산 들어갑시다라고 컨펌을 저희가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생산 들어갑시다 한 것 때문에 저희에게 책임이 꽤 크게 있는 거죠. 물론 그쪽에서도 저희가 의뢰한 그 스펙으로 제품을 제대로 못 내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뭐 이렇게 저희에게 이런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것도 있고 너무 감사한 그런 업체고 있지만 어쨌든 일이 벌어진 거죠. 2,000개 제품이 나왔는데 팔 수가 없는 제품인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한테 진짜 전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실제로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내는 정말 진짜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그냥 팔지 말고 새로 만들어라 였어요. 저희 화장품 이름이 캔디드 랩이거든요. 캔디드가 솔직하다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화장품 시장을 봤을 때 되게 부풀려진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되게 솔직하게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고 우리 가족들한테 발라줄 수 있는 화장품만 팝니다라는 그런 철학을 담아서 캔디드 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솔직하게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없을 만한 이 제품을 절대 팔 수는 없다. 실제로 팔 수 없을 정도의 pH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말 이게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다른 활용 방법을 찾으려고 했으나 이걸 일일이 개봉을 해가지고 뭔가 개조하는 것도 위생적으로 돌이킬 수가 없네요. 일단 한번 개봉하면 이렇게 판매할 수가 없어지는 것부터 또 이런 걸 기부를 하자니 이 어려움에 계신 분들한테 좋지 않은 제품이라고 기부를 하는 이것 또한 너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결국에는 전량 폐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분명히 출혈이 있었지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결정을 안 내렸을 테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2번째 제품 감사하게 나왔는데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도 결국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천천히 가고 넘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요. 지금 시간이 여기 보이는 거 이제 성경 성도표인데요. 이거는 또 한 가지 비즈니스였어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잘 안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해볼 수 있다.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통독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모 밑에서 자랐고 저희 집도 성경 통독을 늘 하는데 이게 달력이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로 계속 저희용으로 표를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사람들한테 이거 인쇄하는데 얼마 안 들거든요. 이거 포스터 한 장도 인쇄 가능해요. 한 장, 100장, 1000장 이거는 주문만 들어오면 인쇄하는 건 일도 아니고 어차피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팔아보자 해가지고 지인들 위주로 페이스북에 올려봤는데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전자 파일로 여러분들 가져다가 쓰세요 이러면서 뿌리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 내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거를 사업화라고 하면 좀 너무 나중 이야기고 그거를 가치화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별로 힘이 들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절대 적자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 명은 사주셨거든요. 그 몇 명 가지고 본전 다 뽑아요. 왜냐면 그냥 뭐 디자인해가지고 제 인건비만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치킨 사 먹고 뭐 그러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어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애플 벤치마킹 해가지고 뭐 주일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인테리어 효과도 이렇게 액자에서 하면 예쁘고요 해가지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잘 안 팔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매달 저의 계좌로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돈이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제 디자이너인데 아이콘을 제작해가지고 올리면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으면 저한테 아주 조금만한 로열티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게 다달이 들어와요. 굉장히 적습니다. 한 달에 10,000원꼴로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콘을 업로드하면 할수록 그 총량은 계속 늘어만 가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뭐 강의 준비하면서 만든 아이콘들, 그리고 뭐 이런 거 아이콘들 만들면서 상담 많이 받을 것 같아 해가지고 하는 것들 그냥 남는 시간에 조금씩 소일거리로 작업해가지고 올리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패시브로 그냥 돈이 이게 요즘에는 그래서 패시브 인컴이라는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룩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시도를 해봤고, 이게 지금 2022년인데 2008년부터 제가 이걸 계속 매년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 달러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새 고환율 시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환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팔 계정으로 해가지고 등록해 놓으면 거기에 이제 돈이 꽂히는데, 이런 것도 시도해보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못해도 한 10개씩은 아이콘을 업로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어떤 형태로든 아이들한테 치킨 한 마리 사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정 비즈니스,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조금씩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나이가 엄청 많지 않아요. 40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경험치도 작고,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그냥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면요, 그 성취감이요, 굉장해요. 사람들이 왜 게임 중독이 되는지 아십니까? 게임이 주는 메커니즘 안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고요. 뭐든지 학습이든 뭐든 게임화 시키는데, 게임의 가장 큰 건요, 보상입니다, 여러분. 도박도 그렇지만, 뭔가 내가 했는데 보상이 확실한 거예요. 칼을 휘두르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 활동을 했더니 아이템이 떨어지고 레벨업을 하고 전직을 하고, 이런 보상의 개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제 삶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재밌게 해볼 수 있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왜 또 제가 대학원 때 했었던 그런 공부랑 조금 연결이 돼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지속 가능한 삶이랑 효율적인 삶이랑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뭘 더 원하십니까? 효율적인 삶을 원하세요? 아니면 지속 가능한 삶을 더 원하세요? 저는 지속 가능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더 중요한 가치로 봤는데, 효율적인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까만 원들의 크기는 전체 이쪽과 이쪽이 거의 비슷할지 몰라요. 근데 효율적인 곳에서는 이걸 최대한 많이 모읍니다. 단순화하고요. 그리고 그거 간에 있는 이 체인들도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고 효율화 시켜요. 그래서 요즘 근데 국제적으로 되게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공급망 이슈가 있죠. 요새 차 하나 주문하면 12개월씩 걸려서 받는 이유가 바로 다 이 공급망이 지금 무너져서 그래요. 효율적인 삶은 이게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 탁월합니다.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했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예 무너져 내려버려요. 러시아가 가스관을 끊으니까 유럽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국제 유가가 가스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중국이 갑자기 뭘 안 준다고 하고 일본이 뭔가를 갑자기 안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떤 그 효율을 기반으로 사회가 많이 흘러갔다가 위기를 겪으면 배우게 돼요. 아, 이게 효율이 다가 아니구나. 단순하고 높은 효율을 내는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는 않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거에 또 한 가지 예가 이거예요. 그 대지 구제역이 한번 돌면요, 여러분.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그게 왜 그렇게 퍼져나가는지, 왜 강원도에 있는 대지가 아픈데 제주도에 있는 대지까지도, 그 부산에 있는 대지까지도 그렇게 순식간에 대지끼리 서로 안녕 나 놀러 왔어 이렇게 왕래하는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 아십니까? 사료 때문에 그래요. 사료가 회사가 많이 필요 없거든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산업이 효율화되기니까 사료 회사가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 사료 회사에서 트럭 몇 개가 그 사료를 싣고 전국을 다 갑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이 며칠 안에 전국으로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을 기반으로 한 삶은요,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린이집에다가 애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아놨는데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네. 어린이집에서 애들 봐줄 수 없으니까 부모도 이 어린이집이 너무 필요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데 대안이 없는데, 그러니까 회사와 그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 사이에서 큰 갈등과 뭐 대책을 찾기 위해서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효율적인 삶과 지속 가능한 삶의 차이인데, 지속 가능한 삶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고 그 높은 효율로 부를 만들어내지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정이 지향해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지속 가능한 삶을, 특히 이런 가정 중심의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이 지속 가능한 삶을 꾸려야 하고, 가정 비즈니스는 이런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들처럼 돈을 막 들여가지고 프로젝트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좀 휘청여도 되는데 가정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이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돈을 2억 막 3억 뭐 이렇게 들여가지고 아빠가 이번에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주님 잘 돼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서 실패하게 됐을 때 너무 큰 그런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죠, 가정이. 그렇게 봤을 때 일반 회사들과 그 가정 비즈니스 사이에는 생존 방식과 성장 방식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다르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정 비즈니스 예를 하나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홈스쿨러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떤 그 어린 아이가 아빠한테 말했대요. 아빠, 나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어요. 나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꿈을 가진 애들이 별로 없는데, 미국은 프라이빗 개인 항공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비행 그런 라이선스도 되게 활발히 취득되고 그런 분위기인데, 런웨이도 활주로도 되게 많고 땅덩어리도 워낙 넓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항공 쪽 비즈니스가 훨씬 더 한국보다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따려면요, 여러분들 차 운전면허 따려면 연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로 어떤 차 씁니까? 저희 아빠 차 쓰면 되죠. 근데 아빠 비행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대여를 해야 되고, 인스트럭터 교관도 시간당 굉장히 높은 하면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해맑게 아빠 나 비행기를 몰고 싶어요 했지만, 아빠는 그냥 그게 바로 동시에 머릿속에서 이걸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간다는 게 벌써 계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우리 기도해보자. 우리 하나님께 자원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보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홈스쿨 가정에서.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아빠는 완전 이제 그리고 이제 잘 모면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아들이 아빠, 나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골든 리트리버 2마리를 데려와서 내가 얘 똥도 치우고 먹이도 주고 산책도 시키고 할게요.
그래서 내가 얘를 키워서 브리딩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한번 벌어볼게요 한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는 물론 집안에 개가 들어오는 건 매우 큰 그거지만 아이가 스스로 낸 생각과 이것을 아빠가 지지해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는 프로 브리더가 되고 그 대학까지도 자기가 알아서 갈 만큼 그 많은 그런 부를 그 리트리버 2마리를 시작해서 얻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리고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다 동물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텍사스에서 제가 직접 만났었던 친구예요. 놀랜 리치라고 하는 동생이었는데, 이 집이 아빠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이 농장이 있고 되게 다양한 일을 했어요. 자판기 비즈니스도 하고, 부모님이 워낙 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 홈스쿨을 하셨는데, 아이가 3명이 있었어요. 남자애 2명, 그리고 막내 딸 하나. 놀란 리치는 둘째 아들이었는데 첫째 형에 비해서 ADHD인 거예요. 요즘 환경에서 치면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고, 형은 너무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학업 성취도 되게 좋고 그랬는데, 얘는 거의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애였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두 아들이 이렇게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아들이 그 카우보이 쇼에 가가지고 그 말을 다루고 그 위에서 로프를 가지고 쇼를 하는 거 보고 완전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마당에 가가지고 로프를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막 돌리는 걸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말릴 이유가 없잖아요. 애 힘도 빼고 얼마나 좋아요. 잠도 잘 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놀렸는데 얘가 어느덧 이 카우보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 완전히 빠져서 어릴 때부터 지금 저희가 갔을 때 15살이었거든요. 지금 15년 전이니까 지금 30쯤 됐겠네요. 그때 당시 15살이 됐는데 이미 그 로프쇼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로프쇼를 위해서는 말이 또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말을 훈련까지도 할 수 있는 프로가 된 거예요. 15살에. 교과 과목은 거의 최소한으로 하고. 그랬더니 얘는 저희가 갔을 때 이미 유럽으로 투어도 다녔고요.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가 이미 있었어요. 15살에. 그냥 이 애가 흥미 갖고 있고 좋아하는 거를 최대한 이렇게 지원해 줬더니, 한국에도 비슷한 케이스들 있죠. 종이접기 엄청 잘해서 종이접기 막 해줬더니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면서, 이런 만들기류의 유튜브가 굉장히 여러분 ROI가 높은 거 아십니까? 인풋에 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값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유튜브나 이런 유튜브는요, 해외에서도 보기 때문에 한번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면 엄청 커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했는데, 이 친구를 보면서도 생각을 했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구나. 안 될 수 있겠죠. 해봤는데 애들이 그냥 흥미가 1년 한 달 지나가고 나중에는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진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특성과 기질에 잘 맞는 그런 활동들이 있고, 그런 주제의 관심사들을 잘 발전시키면 그게 얼마든지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대신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홈 비즈니스에는 그것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국적 수천억 달러를 굴리는 그런 기업과 가정 비즈니스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예로, 저희 아까 전에 광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광고 어떻게 합니까?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요. 업계에 따라서 물론 광고비 지출 그게 다르지만, 화장품은 그게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광고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또 화장품이 1,000원이면, 만원이면 3,000원은 광고비예요. 3분의 1이 광고비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광고비를 우리는 지출할 것인가? 사실 지출하면 되게 멋있어요.
막 연예인 광고 모델로 쓰고요. 막 하루에 막 몇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SNS에 막 그냥 누르면 그냥 바로 뜨도록 그렇게 막 예산 부어가면서 광고 돌릴 수 있어요.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이 치타가 그거 보면서 저는 약간 치타가 사냥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커다란 육식동물 치타 멋있죠.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사냥하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냥을 실패할 확률이 꽤 높은데 하루에 몇 번 실패하고 나면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다라고 해요. 저희 또한 광고비로 1,000만 원 쓸 돈이 없지 않아요. 왜냐면 계좌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저희 1,000만 원 쓸 돈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 1,000만 원을 썼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되든 안 되든 이 업계의 관행이란 이유만으로 그만한 광고비를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던 것이죠. 저희가 점점 광고를 조금씩 이제는 해보자라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는 해요. 이제는 좀 더 유료로 광고를 좀 더 규모 있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인플루언서들한테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들은 시작되고 있긴 하는데 그게 단계가 있고 전략이 다르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저희는 약간 해파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해파리는 어떻게 사냥을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떠 있다가 촉수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떠 있다가 촉수에 뭐가 하나 딱 걸리면 찢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먹고 그래요. 에너지가 대신 많이 안 듭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해요. 그래서 초창기 가정 비즈니스는 이런 좀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에서 우리가 혹은 뭐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기업들, 일반 이때까지 전통적 기업들이 운영하는 방식과는 분명히 완전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비즈니스의 장점인데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출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어요. 신제품 안 내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현상 유지는 돼요. 뭐 그런 방식으로 일할 수도 있고 뭐 누가 저한테 뭐라고 강제로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에 강해요. 왜냐하면 대기업에 다니면 굉장히 보너스도 많이 받고 막 거의 연봉 1억에 가까운 그런 돈을 받는데 그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이랑 그 보조금 이슈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서 아예 차를 미국에서 2년 동안 한 대도 팔지 못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제 매형이 현대자동차를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회사적으로도 지금 큰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2년 동안 진짜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정들로 인해서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회사라는 그 인컴에 그 소득에 의존하고 있었던 삶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여기 혹시 그 주택 그 대출 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 받고 있는데. 예, 뭐 전세자금 대출, 주택자금 대출 뭐 받아서 하고 계시면 그 매달 이자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 어떤 것이 뭔가 다양한 수입 근원들이 아니라 딱 한 명이 일하는 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구조이거든요. 근데 수입을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 단위로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구성원이 이렇게 그 생산하고 있다면 저도 지금 감히 저희는 안정적인 궤도에 다다랐습니다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게 다면화된다면 더 위기에 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돈독해지고 굉장히 다차원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뭐 하면 안 돼, 너 공부해 시키는 존재, 그리고 그 부부 관계도 뭔가 계속 애들 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기만 하는 단지 그런 관계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함께 팀으로서 이뤄내고 나면요, 그
그 안에 형성되는 케미스트리와 끈끈함이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한 전투를 한 부대원이 함께 수행하고 나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피를 나눈 사이가 되죠. 엄청난 우정이 생겨요. 그런 관계가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자녀와 그런 것들이 생길 걸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이 첫째 목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제가 홈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보셨던 영상 속에서 그 사이에 말했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에 99% 쓸모없다고. 교과과정 제가 생각해서 제가 실제로 심지어 저는 디자이너고 디자인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에 맞게 직업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배운 거 별로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한번 운용하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세금은 어떻게 내고 택배는 어떻게 하고 물류지는 어떻게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을 이게 살아있는 정보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능력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가 성품만 구비가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메일 보내는 거에서부터 택배 보내는 거, 그리고 복사하는 거, 그런 어떤 굉장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창의적으로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함께 포함해서 한다면 저는 사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홈스쿨의 비중은 교과과정은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전부 저희 같이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자. 한 예로 제 아들이 말이 굉장히 느렸어요. 지금 4살이고 만 3살이 됐는데 최근에 정말 감사하게 말이 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 발달표가 있잖아요. 저희 건강검진 하면 하면 맨날 뒤처졌다고 나오고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TV에서는 우영우도 나오고 막 하면서 혹시 우리 아들이 스펙트럼 장애가 있을까? 근데 여전히 조금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스펙트럼 장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동과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게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알기 어려운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 저는 항상 되게 최악을 상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준비를 미리 하는 편인데 아들이 언어가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 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찢어지더라고요. 왜 찢어졌냐면 제가 아들과 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욕심은 같이 말씀 읽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내 아들 하나님 바보 돼도 좋아요. 하나님 얘가 대단히 두각을 드러내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청년 때부터 기도해 왔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빠도 돌 훨씬 넘어가지고 간신히 했고 그리고 막 2단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 환경 안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저는 벌써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아이조차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세차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제 세차를 좀 좋아해서 유튜브로 세차 영상을 보거든요. 저희 아들은 뽀로로 이런 거 안 보고요. 이런 성경 영상 이런 것도 안 보고요. 그냥 세차 영상 엄청 좋아해요. 떼꾸정물 막 나오고 철분 제거제 뿌려가면서 막 이렇게 디테일링하고 막 깨끗하게 차 치우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아들한테 그래서 그런 계획을 머릿속으로 미리 세웠었어요. 아들이 세차라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아이가 미리 우리 차를 가지고 연습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친해지는 이웃차들 무료로 이웃에 있는 우리 옆집 사람들 그런 어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차를 하면서 숙련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숙련이 되고 나면 동네에 있는 어떤 디테일링 샵이나 이런 데에서 좀 더 실제적이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것들까지도 견습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저 또한 세차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나랑 같이 차에 세차 장비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세차를 해줄 수 있는 작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 비즈니스는 심지어 말을 잘 못하는 저희 아들을 상대로도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 어떤 환경에서든지 창의롭게 시도해 보실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것들이 많이 환경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걸 시도해 보기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격리를 하지만 가족들끼리 격리시키지 못하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고 그 누구도 분리해서는 안 되고 분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끼리는 함께 있어야 되니까 이 가족들끼리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처음엔 여행을 많이 가요. 그럼 여행 가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이제 그 국내는 다 돌았는데 해외로 가볼까, 해외 가자는 뭐 비행기 값도 비싼데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냥 소비적으로만 가정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들끼리 뭔가 우리 해볼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해보기 훨씬 좋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제 홈스쿨 이야기랑 이제 그 홈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드렸고, 짧게 쉬었다가